제대로 슬퍼할 권리. 첫 번째, 나의 이야기. 어린 시절 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왜 모든 사람이 저 아이를 비웃을까? 왜 내 친구 아버지는 한 번도 웃지 않을까? 왜 그 여자애는 항상 친절한데도 그 남자애는 그토록 못됐을까 등등 항상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나 때로는 선생님들까지도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따라서 나의 직업은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 상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고향 텍사스에 있는 비영리 상담 기관에서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의 심리치료는 새로운 최첨단 분야였다. 심리치료에서 자가치료요법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최신 치료요법들이 많이 소개됐다. 불안, 우울 또는 관계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이코드라마, 가족치료, 최면 등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흥미진진하고 과감한 치료법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심리치료사로서 활동하던 초기에 나는 특히 아이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의 상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종류의 상담은 곧 가족 상담을 의미했다. 나는 부모와 자녀들을 내 작은 사무실에 앉혀놓고 가족 역동성이 아이들의 고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도록 설득하고 자극했다. 내게 상담은 대단히 보람된 일이었다. 퇴근 후 집에서는 대학 때부터 커플이었던 낸시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1974년에 결혼했고 그로부터 6년 후 1980년 봄 낸시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한가하고 단조롭던 젊은 부부의 삶에 힘겨운 현실이 시작된 것이다. 출산 예정일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밤, 낸시는 몸에서 이상 징후를 느껴 잠에서 깼다. 낸시는 만약을 위해서 검사를 받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근로자의 날 다음 날, 우리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의사는 우리에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산통은 이미 시작되었다. 당시 떨리던 낸시의 목소리가 기억난다. 아기가 이렇게 일찍 나와도 살 수 있을까요? 낸시가 물었다. 글쎄요. 시간을 끌어볼게요. 아기가 무척 작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36시간 후인 1980년 9월 3일, 내 아들 라이언 팔머 오말리는 0.9kg 남짓한 몸무게로 세상에 태어났다. 누구도 그보다 연약한 생명체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기는 출산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세상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아기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감했지만 도저히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라이언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내 맘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란 것을 알았다.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삶은 끝없는 낮과 밤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아기 침대 옆에 서서 온몸에 시끄러운 의료 장비들을 칭칭 두른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삶은 몇 시간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다. 라이언의 호흡이 정지되는 끔찍한 고비 때마다 의료진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다급히 뛰어왔다. 그 당시 낸시와 나는 아들을 안고 싶었지만 한없이 연약한 아이의 상태와 의료 장비 때문에 불가능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를 만지거나 가는 팔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전부였다. 아기의 옹알거리는 소리 대신에 중환자실 의료 장비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들이 가득했다. 신생아에게서 나는 좋은 냄새 대신에 우리가 아기를 만나러 들어올 때 손을 씻었던 소독비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아들을 나눌 수 없어도 아들과 우리 사이에 그 많은 의료 장비가 있어도 우리는 가슴 깊이 아들을 사랑했다. 초가을이 지나 추수감사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아들은 점점 건강해졌다. 그러던 이듬해 1월 어느 날 의사는 아들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뗐다. 마침내 우리는 얽히고 설킨 관들과 선들없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1981년 3월 9일 결혼 7주년이 되던 날 우리는 마침내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퇴원했다. 우리는 아기를 안고 목욕시키고 입을 맞추고 함께 춤을 추고 우유를 먹이고 팔에 안아 흔들어 주었다. 이때 아기가 처음으로 웃어주기도 했다. 라이언은 여전히 연약하고 저체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아들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더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애는 떠났다. 1981년 5월 16일 토요일 밤 라이언은 감기에 걸렸지만 그보다 훨씬 힘든 고비들을 잘 넘겼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일요일 이른 아침 소중한 우리 아들은 갑자기 숨을 멈췄다. 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라이언의 주치의와 앰뷸런스가 몇 분 만에 집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주치의가 아이의 심장에 아드레날린을 주사했다. 병원을 향해 내달리는 앰뷸런스를 뒤따라가는 차 안에서 낸시와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 이후 1년의 시간들은 몇 장의 사진처럼 내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라이언의 주치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기실로 들어와 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 숨을 거둔 아들을 안던 순간, 아들 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던 가슴 아픈 순간, 감정 북받치던 꿈같은 이별식과 장례식, 교회를 찾아준 모든 사람의 얼굴, 제단에 놓인 아들의 작은 관, 라이언의 장례 차량이 지나갈 때 안전모를 벗어서 인사하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모습, 화창했던 그 봄날, 아들을 묻고 공동묘지를 떠나던 순간, 장례식을 마친 후 며칠 동안 낸시와 나는 뉴멕시코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날들을 나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산속 오두막집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다.
보통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쉼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라이언과 우리의 삶에 관련한 모든 사람에 관해 이야기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100번쯤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없이 이야기했을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라이언의 죽음 이후 나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지만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다. 상사들은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으므로 원한다면 휴식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누구를 상담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28살이었던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상담해 줬지만 나 자신이 가족을 잃은 것은 처음이었다. 몇몇 내담자들은 내가 겪은 일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들어줬지만 이내 화제를 내담자들의 고민으로 돌리려고 애썼다.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을 보살펴줘야 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다. 몇몇 내담자가 더 큰 슬픔을 겪고 있는 내 앞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사과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지만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다. 분명 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 더 쉰 후 직장에 복귀해 내담자들을 만났어야 했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 한 달은 쉬었어야 했다. 라이언이 떠난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저 멍한 상태였다. 상담이 끝나면 안도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더 크게 안도했다. 집중력에 한계가 왔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자 충격이 가시면서 내 상심의 심각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나는 전형적인 회피 행동에서 안식을 찾고 있었다. 퇴근 후 젊은 직장 동료들과 파티를 하면서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 상실감은 파티로 해소될 수 없었다. 한순간에 신나게 빠져들지만 그 다음에는 슬픔에 휩싸였다. 파티를 즐기다 몰래 빠져나와 화장실에서 흐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러 갔다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면 얼른 자리를 뜨기도 했다. 집에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침대에 누우면 라이언에 대한 기억들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라이언이 처음 웃어주던 순간, 앰뷸런스에 실려가던 순간, 이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애가 살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최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고통스러웠던 당시에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여전히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고였다.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어린 부모로서 그런 상실을 겪어야 했던 나 자신과 낸시에게 엄청난 연민을 느꼈다. 당시 우리 부부는 지금은 장성한 두 아들 케반과 코너보다도 어린 나이였다. 1981년 5월 31일 2주가 지났다.
어제 일처럼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원처럼 느껴진다. 오늘 교회에 갔다. 재단을 볼 때마다 그 위에 놓였던 라이언의 작은 관이 떠올랐다. 상담일은 예상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여러 번 울었는데 그것은 도움이 되었다. 참담하지 않은 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우리는 매일 밤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공허하기 그지없다. 목요일은 내게 너무 힘든 날이다. 목요일 오후마다 우리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퇴근해서 곧장 라이언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폭발할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에는 2주 전의 일들이 떠오르며 일찍 눈을 떴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떠오른다.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하다. 어떤 면에서는 라이언의 죽은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다. 그 애가 기분 좋았을 때나 웃을 때나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1981년 6월 6일.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영원히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마다 떠난 아들을 생각하게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리며 온종일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될 토요일과 일요일은 언제쯤 오게 될까? 집중력이 서서히 생긴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 점차 현실이 되어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애는 어떻게 떠나기 3일 전에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었을까? 1981년 6월 23일. 10년 전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오늘 밤 나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공허함은 더 커졌다. 낮과 밤이 더 길게 느껴진다. 2주 전에 묘지 비석을 샀다. 지난주에는 이름을 써놓은 임시 비석을 세웠다. 아들의 이름이 무덤 위에 쓰여 있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다. 그 애의 이름은 무덤이 아니라 방문, 소지품, 학교 신문이나 그림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1981년 8월 17일. 오늘로 석 달이 지났다.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난다. 고등학교 동창회와 친구 결혼식이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어봤자 골머리만 아프다며 심지어 나더러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잘 됐냐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동창회에 가서 자식 자랑을 하는 순간을 수백 번 상상해 봤건만 현실은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은 라이언을 회사에 데려가 직장 동료들에게 선보인 날이었다.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1981년 11월 17일. 이제 6달이 지났다. 정말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최근에는 라이언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라이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들이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게 큰 도움이 되련만. 네가 없는 명절은 슬플 거야. 다른 아기들을 보는 것은 여전히 너무 슬프구나. 오늘 밤 나는 내 물건들을 네 방으로 옮겼다. 네 물건들을 다 치웠는데도 여전히 그 방은 너의 방 같구나. 네 방에서는 흐릿하나마 여전히 너의 냄새가 난단다. 이제 너의 방은 내 서재가 되었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오직 내 생각뿐이구나. 너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네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던 기억들. 책상에 너랑 같이 찍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놓았다.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매일 보고 싶어서. 라이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어떤 슬픔의 단계에 있는 것일까? 여전히 부정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언제쯤 분노를 느끼게 될까? 심리치료사로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애도의 단계를 예측해 본 것이다. 만약 내가 슬픔의 단계를 거치는 작업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고통을 직시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아들을 의연히 떠나보낸 후 감정적 정리를 해야 했다. 슬픔을 쫓아버려야 하는 열병처럼 내 몸에 침입한 낯선 유독성 물질 같았다. 그 느낌은 슬픔의 5단계와 같은 이론과 일치했다. 그것은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었고 치유되어야 할 상처였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슬픔과 싸우려고 했다.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매일 따라다니는 슬픔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이전의 나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즉, 슬픔을 종결지으려고 했다. 어떤 작가는 그것을 심리적인 결승선이라고 했다. 라이언의 사망 일주기에 나는 아이의 무덤에서 깊은 감성에 젖어 7시간을 보냈다. 그 작은 아기의 몸이 몇 미터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다. 나는 2살이 되어가는 우리 아들이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결국 우리가 지켜볼 수 없었던 아들의 성장 과정을 말이다. 그날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악몽 같은 1년이 지나갔다. 아직도 특정 생각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다. 오늘 묘지를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리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우리가 라이언을 기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라이언의 사진들을 보면서 당시의 카드와 편지를 읽는 것이 전부다. 라이언이 떠난 일요일부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그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내 기억은 놀랍도록 또렷하다. 그러나 그 해 나머지 날들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다. 잠 못 이루던 많은 밤,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라이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귀에서 들리던 이상한 종소리. 분명 나는 365일 라이언을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것이다. 나는 일주기 이후에는 심적인 고통이 좀 덜해지리라 기대했지만 2년째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슬픔이 별로 완화되지 않자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다. 그 정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슬픔이 해소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저는 계속 슬픔의 종결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첫 상담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2년째 슬픔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말이죠. 무언가 종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아드님을 떠나보내지 못하셨네요. 그가 말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라이언이 저기 있네요. 아드님을 저 의자에 앉히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상담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내담자들과 이런 실습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하려니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당신에게 라이언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주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그의 지시에 따랐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언제나 사랑하겠지만 이제 그만 떠나보내야 한다고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해. 하지만 이제 그만 널 떠나보내야 해. 나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당시 나는 친구들과 라이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고 친구들 또한 라이언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화의 눈물을 흘린 지도 몇 달이 되었었다. 의자에 앉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억제된 감정이 표출됐다. 나는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서 애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그 상담은 내가 기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나의 슬픔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슬픔을 건드리고 느낄 수 있었지만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혼란의 상태에서 살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낸시는 라이언이 떠난 1년 후인 1982년 여름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우리는 9개월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다행히도 우리 둘째 아들 케바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불안과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낸시와 나는 케반이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보는 등 몇 달 동안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무척 기뻤다. 특히 우리 아버지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빌은 할아버지이자 가끔 베이비시터라는 새로운 역할을 즐겼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를 애워싼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25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하나뿐인 남자 형제를 잃었다. 또한 아버지는 전형적인 아일랜드 남자였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거침과 친절함이란 양면성을 지녔으며 사교적인 성격에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닌 이야기꾼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곤 했다. 또한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평생 당신의 천직을 찾으려고 애썼던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만은 천직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라이언을 조산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낸시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의사들은 출산을 늦추려고 노력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러 집으로 가던 길에 잠시 아버지 직장에 들렀다. 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물었다. 내가 간신히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러고는 나를 따라 병원에 와서 밤새 함께 있었다. 몇 달간의 치료를 거쳐 라이언을 안아줄 수 있게 되자 아버지는 작은 손자를 안아줄 차례를 기다리며 기뻐했다. 마침내 라이언을 데리고 집으로 퇴원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아버지였다. 어떤 날 밤에는 아버지가 라이언을 봐줘서 우리 부부가 몇 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입가에 걸린 큰 미소를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단다. 내가 우유도 먹였어.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는 또한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곧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라이언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라이언이 떠나고 내 이야기를 써보라며 일기장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기장 안에 이런 글귀를 써넣었다. 라이언을 가치 있는 일에 선물을 주는 그런 큰 자선재단이라고 생각해라. 게다가 라이언이 직접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지. 그 애는 짧은 생 동안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애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너에게 돌려줄 거다. 만약 우울하다면 라이언을 떠올려 보거라. 물론 네가 항상 그 애를 생각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면 라이언은 네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거야.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애를 기뻐하며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질 거다. 그 후 2년이 지난 1983년 5월 14일 토요일, 아버지가 오래된 무스탕을 몰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자동차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실은 석 달 전에 태어난 손자 케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나는 아버지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최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버지가 혼자 사는 아파트로 차를 몰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가 잠시 깊은 잠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아파트 관리인의 도움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옆에 책을 펴둔 채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또다시 나는 충격에 전율했다. 또다시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는 겨우 64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틀 후 라이언의 사망 2주기 되던 날 무덤가에서 추도 예배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송사를 읽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특유의 여러 가지 대조적인 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평생 엄청난 상실을 겪었지만 또한 기쁨도 많이 누리셨습니다. 깊은 우울감을 지니고 계셨지만 놀라운 유머 감각으로 그 우울감을 이겨내며 사셨죠. 아버지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몇 시간이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셨죠. 아버지는 말년에 당신이 원하던 것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얽매이지 않는 단순한 삶이었죠. 당신 자식들과 그 배우자들, 그리고 손자들과의 시간, 혼자서 책을 읽고 낚시를 하고 사색을 하는 시간들을 사랑하셨죠. 라이언의 무덤은 추도식장 바로 옆에 있었다. 추도식을 마치고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아들의 무덤에 멈춰섰다. 손자와 할아버지가 2미터 떨어져 함께 묻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슬픔이 겹쳐서 밀려왔다. 그렇게 순식간에 나는 새로 얻은 아버지 역할이라는 산꼭대기에서 라이언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머물렀던 익숙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린 캐반을 돌보면서 나를 괴롭히던 슬픔의 통증이 사라진 듯 했는데 그해 기나긴 여름 동안 나는 또다시 슬픔에 허우적거렸다. 내가 탄생과 죽음이라는 양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느낌이었다. 기쁨과 슬픔의 차이는 그저 심박수의 차이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는 2주 동안 휴직했다. 라이언의 죽음을 계기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집과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휴식 시간을 가졌다. 낸시와 캐반을 꼭 안아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